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이제 월요일이죠. 힘내시고. 우리 지난주에 그 담보 책임 권리 하자까지 봤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예요. 지난주에 권리 하자 봤던 거 어떻게 기억 좀 나세요? 권리 하자는 몇 가지 있었냐면 5가지. 이제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용익적 제한, 그리고 저당권 행사 이렇게 있었죠. 근데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그 권리 하자 중에 여기 써 있네요, 그죠?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의자에게 인정되는 건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전부 타인 권리는 악의자에게 뭐가 인정된다? 해제, 전 악해, 그러면 일대, 저손해 이렇게 꼭 기억하시라고 했고, 그래서 5개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의자에게 담보 책임이 전혀 인정 안 되는 게 2개 있었어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랑 또 뭐 있었냐면 용익적 제한. 이 2가지는 악의자에게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고, 복습 분위기가 아닌데. 자, 오늘은 이제 물건의 하자, 그러니까 권리 하자 말고 물건 자체에 흠결이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인데, 확인하실 점은 일단 우리가 권리 하자는 선이냐 악이냐 요것만 나눴는데,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그래서 단지 몰랐다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자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면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권리상의 제약이 아니라 예를 들어 물건이 흠결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물건에 흠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몰랐대. 근데 문제는 그 물건이 명백한 흠결이었대요. 그럼 명백한 흠결의 물건의 흠결을 알지 못한 사람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물건의 하자가 명백한데 그걸 몰랐대. 자, 그럼 물건의 하자의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문제는 명백한 걸 몰랐대요. 그럼 명백한 걸 몰랐다는 건 왜 몰랐다는 거야? 주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무과실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야? 과실이 있는 거야. 그러면 물건의 하자에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되고, 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때는 이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얘는 대금 감액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을 때 대금 감액이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고 했냐면 일부 타인 권리의 선악불문, 수량 부족의 선의, 요 경우에만 대금 감액이 나오고 다른 곳에는 대금 감액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죠. 담보 책임 첫 시간에 종류물 매매에서는 계약의 해제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물 급부는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니까 특정물에선 나올 수 없다 그랬죠. 종류물에서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은 오로지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만 물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조문을 보면 580조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575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이제 용익적 제한, 제한물권 제한이에요. 용익적 제한에 관한 담보 책임을 적용하고요. 그런데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의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갖춰야 되냐면 무과실까지 갖춰야만 물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뭐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 써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이제 유의하실 점은 제척 기간인데 우리가 권리하자는 제척 기간이 있으면 얼마였어요? 1년 있죠. 그래서 선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었고 물건의 하자는 1년이 아니라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 6개월. 그래서 권리의 하자는 제척 기간이 없는 것도 있지만 있으면 1년이었어요. 1년. 선의는 안 날로부터 1년이었고 악의자는 계약일로부터 1년. 근데 물건의 하자는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이고요. 다만 이제 담보 책임 중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요건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판례인데 법률상의 장애요. 법률상의 장애는 이게 권리하자냐 물건의 하자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뭘로 보고 있냐면 물건의 하자, 그러니까 권리하자라고 써 있으면 틀리니까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이 법률상의 장애 지금 이 사건이에요. 건축하려고 토지를 샀는데 건축 허가를 못 받아서 건축이 안 된대. 그럼 이 건축법상의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권리하자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물건의 하자. 그럼 행사기간은 1년이라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 거예요?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면 6개월이죠. 6개월. 그럼 선이면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 선이 무과실. 이런 게 갖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여기 이제 틀리게 내면 인도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계약 성립시가 기준이고 그럼 이제 불특정물, 종류물 매매가 나오는데 자,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외에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으면 조금 보신 조문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점은 2항이었어요. 전항의 경우에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한다는 걸 바꿔서 얘기하면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때는 해제나 손해배상을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건의 하자 쭉 써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 내용 정리하면 수험상으로는 이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목적물의 하자, 이걸 이제 물건의 하자라고도 부르고요. 얘는 575조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용익적 제한에 관한 담보 책임을 준용하기 때문에 대금 감액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물건의 하자에서는 대금 감액이 없어요. 대금 감액은 언제만 된다고요? 일부 타인 권리의 선악불문, 수량 부족의 선의, 이것 빼고는 대금 감액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 제일 특징적인 점은 얘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고 제척기간, 행사기간이 얼마였어요? 6개월. 우리가 권리하자는 1년이었는데 얘는 6개월이에요. 안날로부터 6개월.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여기서 이제 손해배상 채권은 별도로 소멸시효를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손해배상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물건의 하자로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는 얼마 안에 해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해제는 얼마 안에 해야 된대? 6개월. 근데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꼭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소멸시효가 따로 적용되니까 인도받은 날로부터 손해배상은 몇 년 안에 하면 된다? 10년 안에 행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책임 중에서 요 손해배상은 소멸시효 기간이 따로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고요. 또 특징적인 점은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다. 경락을 받았는데 경락받은 부동산의 권리상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이 흠결되어 있다. 이거 가지고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라고 했고 종류물 매매에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완전물 급부 다른 걸로 바꿔줘라고 할 때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야. 얘랑 같이 할 수는 없고 요거 안 하고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법률의 규정이었고요. 법률상의 제한이 있었어요. 좀 전에 봤죠. 건축을 하려고 땅 샀는데 건축법상 건축 못 한대요. 그게 이제 법령상의 하자인데 그럼 이게 권리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목적물의 하자지 권리의 하자가 아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우리 학설은 대부분 권리의 하자로 보는데 우리 판례는 이건 권리상의 제약이 아니라 뭘로 보겠다는 거야? 물건의 하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물건의 하자, 법령상의 장애를 가지고 담보 책임 물으려면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갖춰야 되고 얼마 안에 물어야 돼? 6개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경락을 받았는데 경락받은 토지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경매에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인도시였어요? 계약 성립시예요? 계약 성립시였지.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 그랬어요?
인도시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땅을 살 때, 계약을 할 때는 그 땅에 법령상의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상의 제한이 생긴 거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자, 언제가 기준이라고요? 성립시죠.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네요, 그죠? 성립시가 있어. 인도시가 아니라 성립시. 그럼 계약이 체결될 때는 법률상의 장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상의 장애가 나중에 생겼다는 거야. 그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언제만 보시라는 거야. 계약 성립시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건의 하자는 우리 책으로 쭉 본 내용인데 시험에서는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은 대부분 권리의 하자에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서의 담보 책임이 나와요. 경매서의 담보 책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 채무자였고 얘가 채권자였는데 얘가 돈을 안 갚는 바람에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대. 근데 이제 경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경락받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경락인이 경매서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일단 주의하실 기본 요건은 이때 하자는 어떤 하자만 된다? 권리. 물건의 하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경락을 받았는데 경락받은 아파트가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나 있고 수도관이 터져 있고 이런 거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물건의 하자고요. 경매 확실성을 위해서 물건의 하자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근데 경락을 받았는데 권리의 제약이 있다는 거야. 그럼 권리상의 제약이 있다면 이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권리상의 하자가 뭐야? 우리가 본 거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령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경매서의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경매는 반드시 유효해야 돼요. 만약에 이 경매가 무효였대. 무효였다면 얘는 경락을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죠. 그럼 여기 하자가 있든 말든 얘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유효해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하자가 있을 때 묻는 게 바로 경매서의 담보 책임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채무자겠어요? 채권자? 1차적으로. 이거 누구 거였어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이 거였겠죠. 그럼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감액 또는 해제 담보 책임을 묻고요. 근데 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했는데 얘가 무자력이야. 돈이 한 푼도 없대. 그러면 얘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묻냐면 채권자에게 내 돈 돌려줘라고 책임을 묻는 거야. 1차적으로는 채무자, 2차적으로는 채권자고요. 그러면 이 경매서의 하자의 담보 책임으로 병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원칙 손해배상 청구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얘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 얘한테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결정적으로 이 부동산이 얘한테 이전된 건 얘가 원해서 넘긴 게 아닙니다. 경매로 넘어간 거죠. 그럼 얘 의사로 이전한 게 아닌데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건 가혹하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갑이 하자를 알면서도 숨겼다. 알고서도 숨겼다. 알면서도 신청했다. 알고서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전부 이게 끝이에요. 수험상으로 정리하시는 거고 실제로 경매서의 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험상으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 어떤 하자만 된다?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는 안 돼요. 권리하자고 두 번째 경매는 유효다 무효다. 반드시 유효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1차적으로 누구한테 책임을 묻냐면 채무자, 소유자에게 묻는 거야. 근데 얘가 무자력이야. 그럼 2차적으로 채권자. 우리 시험에 한번 채무자의 자력을 묻지 않고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한 출제한 적 있어요? 그렇게 나오면 틀려요. 얘가 무자력일 때 묻는 거고. 근데 얘한테 이제 물으면 되는데 문제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은 안 되고요. 어떤 말이 나오면 된다. 알면서, 알고서란 말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았는데 임차권이 있었던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저당권이 있었고 요 위에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해서 대항력을 갖춘 상태예요.
그럼 저당권이 밑에 있었으니까 경매 실행되면 요 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얘보다 위에 있는 건. 우리가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뭐예요? 얘가 저당권이 말소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경매 시에 존속하려면 얘보다 위에 있으면 존속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싹 다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임차권은 경매가 실행되어도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부동산 경락 받았더니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권리하자예요, 물건의 하자예요? 권리하자지.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담보 책임을 묻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경우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인수해야 돼요? 자기가 인수해야지. 근데 이제 실제 사건에서 이 경락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임차권이 선순위로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내가 경락을 받은 거니까 요거 잘못된 경매니까 이 경매 없애달라, 해제해달라 이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몰랐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되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경매 물건이 나오는데 뭐 현황 조사서나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가면 다 써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다는 게 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누락되는 바람에 이게 없었다면 경락인은 임차권이 없는 걸로 알았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이 논의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경매서의 담보 책임이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경우에 이런 걸까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수험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일단 어떤 하자야 된다? 권리하자. 경매는 반드시 유효해야 돼요. 그럼 1차적으로 누구한테 묻는다? 채무자. 근데 채무자가 무자력이에요. 그럼 2차적으로 채권자고요. 원래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는데 어떤 말이 써 있으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 숨겼다, 신청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고 보시면 경매의 경우에 경락인은 전 8조 규정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해제 또는 감액 누구한테라고 되어 있냐면 채무자 얘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전 8조니까 578조 위로 몇 개라는 거야? 8개. 그럼 577, 6, 5, 4, 3, 2, 1, 0 전부 타임부터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권리하자를 말해요. 권리하자 규정. 근데 문제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대요. 무자력이야.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채권자에게 내 돈 돌려줘 라고 할 수 있고 자, 3항에 보면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알고 경매를 청구했다면 그때는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 근데 알았다는 말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그리고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채권자에게 가는 건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경매 절차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효예요. 무효. 경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은 원래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알아서 뭐 알면서 이런 말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도 마지막에 간다는 거니까 뭐 우리 문제 풀 때 확인은 하는데 간단하게 보면 채권도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채권을 매매했는데 그 채무자가 책임을 못 져. 무자력이에요. 거기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묻는 건데 일단 제일 원칙은 채권을 매매할 때 그 매도인은 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를 집니까? 담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은. 예를 들어 제가 1억이라는 누구에게 받을 1억이라는 채권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채권 팔 때 제가 그 채무자의 자력을 책임져야 돼요?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줄 필요 없어요.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 채무자의 자력을 책임질게라고 했을 때요. 그럼 언제적 자력을 말하는 거냐 보시면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담보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채무자의 자력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적 자력을 담보하는 거냐면 매매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하는 거고요.
근데 2항에 보시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자력을 담보하면 언제적 자력이냐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거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데 채권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두 가지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얘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팔았을 수도 있고요.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을 팔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팔았을 때는 언제적 자력을 담보하는 거다. 변제기가 도래 안 했으니까.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자, 보세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팔았대. 그럼 언제적 자력이냐? 변제기의 자력이에요. 변제기가 도래 안 했으니까 변제기의 자력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걸 팔았대. 그럼 변제기의 자력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도래한 거니까. 그럼 이건 언제라는 거야? 계약 당시. 요것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 안 했으면 언제적 자력이라고요? 변제기가 도래했으면 계약시.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요거 바꿔가지고 아까 물어보니까 확인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게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죠? 이 표만 다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요. 다 외우셨죠? 지난주에 봤으니까. 그럼 이제 확인.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입니다. 1번.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이고. 그럼 뭐에 관한 문제예요? 전부 타인 권리죠. 그럼 전부 타인 권리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악의자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 그렇죠? 그럼 전부 타인 권리는 선악불문 해제예요. 그럼 이제 물어볼 건 대부분 해제인데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악불문 해제요. 2번. 토지의 20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이고 뭐에 관한 문제? 만제곱미터 중에서 2000제곱미터가 병가라는 건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타인 권리죠. 갑이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을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다. 일부 타인 권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대금 감액. 선의자만 한다. 선악불문이다. 선악불문. 그러면 악의의 을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3번. 토지의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멸실되었다. 그럼 이건 뭐에 관한 문제예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그럼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악의자에게 담보 책임 인정되는 게 뭐 있어요? 생각이 안 나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개 중에서 수량 부족이랑 용익적 제한은 악의자에게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악의의 을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악의자에게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4번.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 지상권이 설정된 땅을 샀대. 그럼 이건 뭐의 담보 책임이야? 용익적 제한. 제한 물권 제한이죠. 악의자에게 뭐가 인정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악의의 을은 해제할 수 있느냐? 해제 못합니다. 용익적 제한은 악의자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악의자에게 아무것도 인정 안 되는 게 2개.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익적 제한. 자, 5번.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 자, 제일 중요한 거죠.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이고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을은 계약의 해제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5번은 맞죠. 그러니까 저당권 행사는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손해배상 해제 모두 가능하다. 정답은 5번. 그래서 제일 기본이 권리하자 5개 중에서 악의자가 할 수 있는 거를 구별하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전부 타인 권리는 악의자가 뭐 한다고요? 악해요. 악하면 어때요? 한 대 맞으라 그랬죠. 1대. 한 대 맞으면 저만 손해.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전부 타인 권리는 악의자가 할 수 있는 게 해제.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 감액. 저당권 행사는 손해배상 해제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가 없잖아요. 2개가 뭐야? 없는 게. 수량 부족이랑 용익적 제한은 악의자에게 담보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매가 나옵니다. 환매. 환매라는 건 뭐예요? 매매를 하고 다시 사오기로 약정하는 게 바로 환매죠. 자, 조문을 보시면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그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환매 대금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일단 갑이 의뢰하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아요. 근데 이제 갑이 을에게 팔면서 야,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서 팔긴 파는데 이거 나한테 중요한 거니까 꼭 나한테 다시 팔아줘야 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랑 환매 중에서 주된 약정이 뭐예요? 주된 약정은 매매고 환매 특약은 종된 약정이죠. 그럼 만약에 매매 계약이 소멸하면 무효 취소가 되면 당연히 환매 특약도 소멸하는 건데 일단 환매는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환매라고 하려면 반드시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동시에.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사오기로 약정하면 그건 환매가 아니고요. 그건 그냥 재매매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환매라고 하려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환매 특약을 하고 소유권을 넘기고 매매 대금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누가 환매권자야? 환매권은 갑이 환매권자죠. 갑이 이제 환매권을 가지는데 이 환매권은 중요한 게 행사 기간 중요해요. 부동산은 절대로 5년을 넘길 수 없고요. 동산은 절대로 3년을 넘길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주로 부동산만 내니까 부동산 5년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한 번 정하면 환매 기간은 절대로 연장될 수 없어요. 한 번 정하면 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환매 특약을 하면서 환매권의 행사 기간을 3년으로 약정했어요. 3년으로. 그럼 5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몇 년이든지 간에 한 번 정하면 환매는 절대 기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환매권은 당연히 이건 일신 전속권이에요? 재산권이에요? 우리 일신 전속권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일신 전속권이 뭐야? 한 사람에게 전속되는 권리. 그러면 재산상의 권리라 그랬어요? 가족법상 권리예요? 가족법상 권리. 그러면 일신 전속권은 환매권과 같은 재산적 권리는 일신 전속권일 리가 없잖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일신 전속권이 있다 없다. 우리 가족법 시험 범위 아니니까 없다라고 했죠. 했던 거 맞죠? 예. 딴 학원에서 한 줄 알았네. 지난주에 아마 매매 예약하면서 예약 완결권이 있었잖아요. 예약 완결권은 일신 전속권이 아니에요. 그럼 꼭 자기만 행사해야 돼요? 채권자가 대위할 수도 있어요. 대위할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환매권은 양도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대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말로만 입으로만 환매 이런다고 소유권이 돌아올 수는 없고요. 당연히 뭘 줘야 되냐면 환매 대금,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지급해야 될 환매 대금은 얼마냐? 자, 일단 갑이 을에게서 받았던 매매 대금 줘야 되고 여기에 뭘 합치는 거냐면 주의하실 게 매매 비용이에요. 비용. 여기에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냐면 이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환매 대금에 이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매매 대금에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입니다. 그럼 왜 이자는 여기 집어넣지 않냐면 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 있잖아요. 얘는 대금 받았으면 대금에서 나오는 과실은 뭐야? 이자겠지. 그럼 이자와 이 과실은 서로 뭐한 걸로 본다? 서로 퉁친 걸로 보기 때문에 환매 대금에 이자가 포함되진 않고 그냥 비용만 주면 돼요. 그러면 환매 대금은 대금의 비용의 합산액이라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겠어요? 임의 규정이에요? 우리가 계약법 시작하고 위험부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임대차 전까지는 다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임의 규정이죠?
할 때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임대차 전까지는 다 뭐다? 임의규정. 당연하잖아요. 야, 이거 이자 붙여줘야 돼? 라고 약정을 했다면 약정이 우선하는 거야.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는데 특약이 없는 한 이자와 과실은 뭐 한 걸로 본다? 상계. 그러니까 이자를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근데 갑이 을한테 야, 너 나한테 꼭 다시 팔아줘야 해. 그랬더니 을이 응 해놓고요. 딴 사람에게 팔아먹었어요. 자, 그러면 갑은 을이랑 약속한 걸 가지고 병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칙. 병 찾아가가지고요. 사실은요, 제가 을이랑 다시 사기로 약속이 돼 있었으니까 아저씨도 나한테 다시 파셔야 돼요. 하면 얘가 팔아주겠어요? 너 누구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둘이 한 특약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대항하려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뒀어야 될까? 등기했어야죠.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서 환매 특약의 등기를 했어야 돼요. 환매 특약의 등기 주등기로 해요? 부기등기로 해요?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방식으로 환매 소유권 이전에 부기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환매 등기 신청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건 등기법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거고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애가 부동산을 살 때 이미 뭐가 돼 있는 거야? 환매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환매 등기가 돼 있으면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매 등기가 돼 있으면 갑은 누구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된다? 병에게. 얘한테 직접 환매권 행사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을 사는데 등기부에 환매 특약 등기가 돼 있네. 이런 거 사면 돼야 안 돼? 지 맘이고요. 예. 뭐 사도 돼요. 그렇죠?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살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얘가 부동산을 5억에 판대. 5억에. 근데 환매 등기를 보면 환매 대금이 등기돼 있단 말이야. 환매 대금이 7억이래. 그러면 내가 이거 5억 주고 사면 갑이 나중에 얼마 주고 다시 사간다는 거야? 7억. 그럼 살 수? 살만 하잖아요. 5억에 사서 얼마에 파는 건데? 7억에 파는 건데. 근데 물론 모두 각오하셔야 돼. 얘가 꼭 환매권을 행사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너 가져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5억에 사고 끝나는 거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뭐 환매 특약 등기가 된 걸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게 뭐냐면 환매 등기가 된 부동산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병이 을한테 등기 달라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환매 등기 돼 있잖아. 나 소유권 못 넘겨줘.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걸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얼마든지 넘길 수 있다.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없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환매 등기는 처분 금지 등기가 아닙니다. 환매 등기돼 있어도 얼마든지 소유권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팔아놓고 환매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권 못 넘겨주겠다라고 거절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환매권만 행사한다고 해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자기 앞으로 등기 청구해서 받아와야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요 등기 청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환매 기간이 5년이면 5년 안에 환매권도 행사하고 등기까지 청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5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등기를 받아오면 되는지, 그걸 묻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환매권 행사로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은 위제척기간 몇 년이에요 지금? 5년. 환매권 행사 기간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 채권처럼 몇 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10년. 그럼 최장 몇 년 안에 받아오면 되는 거야? 15년이 되겠죠. 다시. 그러니까 지금 얘가 환매권을 행사하고 당연히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소유자가 될 텐데, 이 등기 청구권은 환매 기간 안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환매권 행사 기간 안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환매권만 행사하면 돼. 그럼 그때부터 등기 청구권은 다시 몇 년은 간다? 10년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별도다라는 점 주의하시고, 내용은 많지 않죠?
최근 들어서 환매도 자주 등장되니까 이 정도는 봐두시고요. 자, 591조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이고요. 동산은 3년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정 기간이 5년을 넘으면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환매 기간은 한 번 정하면 절대로 연장할 수 없어요. 그걸로 끝이고 기간을 안 정하면 뭐 똑같아요. 부동산 5년, 동산 3년이고요. 그리고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 보류 등기 있다. 그러니까 환매 등기를 매매 등기와 동시에 하는 거야. 했다면 환매 등기했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는 거야? 대항력.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요. 자, 여기서 기억하실 점, 뭐 목적물에 제한이 없는 건 당연하고 시기 중요하죠.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나중에 하면 환매가 아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환매는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환매 계약도 소멸합니다. 환매 대금, 환매 대금은 이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이랑 자기가 받았던 매매 대금이랑 매매 비용을 합산한 것이고요. 이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왜 들어가지 않냐면 과실과 이자는 뭐한 걸로 본다고 했냐면 상계. 물론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붙이기로 약정했으면 붙이면 되고요. 자, 기간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5년 넘지 못한다라고 했고 한 번 정하면 절대로 연장할 수 없어요. 기간 안 정하면 뭐 5년이다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등기,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이때 등기 방식은 주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부기등기 방식이다. 환매권의 행사, 매도인은 기간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환매권을 예를 들어 3년 약정을 했는데 3년 안에 환매 대금을 못 줘요. 그러면 환매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보시면 매도인은 그 기간 내에 대금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3년 안에는 꼭 찾아갈게 라고 했는데 못 찾아갔어요. 돈이 없어서 3년 안에 환매권 행사 못해요. 환매권은 소멸되는 거고, 그럼 이제 찾아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용 상환 청구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이 다고, 환매 등기가 맞춰진 경우, 환매 등기가 맞춰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대항력이 생기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 환매 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 등기 후에 들어온 것들, 환매 등기 후에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소멸입니다. 그게 뭐 소유권뿐 아니라 근저당권도 다 소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중요하고 뭐라고 했냐면 등기 청구권은 환매권 행사 기간에 안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10년 안에 행사하면 돼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일신전소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위할 수 있다. 뭐 공유 지분도 환매 특약할 수 있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이에요.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일방이 재산권을 주고 상대방이 돈을 주면 그건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지, 매매. 근데 이건 서로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니까 교환 계약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약정만 하면 됩니다. 약정만 하면 된다는 건 낙성 계약이라는 거예요, 요물 계약이라는 거예요? 낙성 계약이요. 교환 계약은 시험이 낼 게 거의 없어요. 너무 양이 조금이어서. 자, 갑이 X 건물, 을이 Y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럼 교환 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유상 계약이니까 당연히 유상 계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 담보 책임 적용돼요. 매매에서의 담보 책임은 유상 계약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이 갑이 넘겨주기로 한 X 부동산에 권리의 하자가 있다면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약에 증여를 받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상계약이니까. 유상계약, 임대차를 했는데 임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죠. 유상계약은 다 물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대가적 채무가 있는 거니까 이게 무슨 계약이냐면 쌍무계약이에요. 서로 대가적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쌍무계약이니까 이행할 때 어떻게 이행을 해야 돼요? 동시행해야지, 동시행. 그리고 만약에 이 목적 부동산이 불능이 되었다라고 하면 대가에 대한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되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위험 부담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무자의 채권자. 채무자죠. 근데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두 가지. 수령지체나 채권자의 귀책사유. 두 가지가 있으면 위험 부담은 채권자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죠. 다 알면서. 그죠? 예. 그럼 만약에 이 갑의 잘못으로 이 사람의 책임이 있대. 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그럼 이건 위험부담 문제예요? 채무불이행 문제예요? 얘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그러면 을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근데 얘 잘못이 없대. 자연재해로 번개 맞고 X부동산이 멸실됐대요. 그럼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럼 얘가 해제한다는 말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때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얘 잘못 없이 멸실되어서 갑이 X 건물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면 갑은 을에게 Y 토지를 내놔라고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게 위험부담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매매계약처럼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니까 위험부담이 문제가 된다. 자, 그리고 낙성계약이에요. 가끔 이제 교환계약을 왠지 서로 맞바꾸는 거니까 요물계약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 있는데 이건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 요물계약은 뭐밖에 없어요? 현, 대, 계, 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요것만 요물이고 나머지는 다 낙성. 그러니까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고요. 불교식입니다. 방식의 제한은 없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교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면 OX. 틀려요. 자, 교환계약은 내용이 너무 조금이어서 교환계약 순수하게 물으려면 5개 지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물어요. 그리고 또 뭐도 묻냐면 얘가 교환계약을 하면서 시가를 안 알려줬대. 시가의 묵비, 허위고지. 시가를 안 알려주면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왜?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까지 같이 물어보고. 자, 그런데 서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재산권을 서로 주다 보니까 얘랑 가격이 딱 떨어지게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 건물이 좀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을은 이 Y부동산, Y토지에 플러스 알파로 돈을 얹어주는데 이 얹어주는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충금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이 건물이 3억이고요. 토지가 2억이에요. 그러면 이 2억짜리 토지에 얼마를 얹어준다? 1억. 이걸 이제 보충금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주시하실 점은 이 보충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의 성질은 달라지지 않고 다만 이제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이고요. 계약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교환계약과 더불어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교환계약은 매매계약이 된다라고 써 있으면 OX. 틀려요. 교환계약이고 다만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야. 왜? 이건 돈이니까.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매매대금 얘기 봤잖아요. 이 X부동산을 을이 인도받았어요. 매매계약에서. 그럼 인도받으면 과실은 누가 취득합니까? 매수인이 취득하죠. 그럼 인도받아서 과실을 취득하는 만큼 대금을 안 냈으면 대금에 뭘 붙여야 돼? 이자가산. 이 규정을 적용할 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얘가 목적물을 인도받았는데 아직 보충금을 안 냈다면 보충금 원금만 주면 돼요? 이자가산 해야 돼요?
그럼 그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지 매매계약으로 성질이 변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는 뭐 보충금 지급을 약정하면 교환계약은 혼합계약이 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OX. 틀려요. 혼합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계약인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상 딱 떨어지는 계약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혼합계약은 뭐가 있냐면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계약을 해서 자동차 수리계약. 그럼 이 자동차 수리계약은 도급계약과 임치계약의 혼합계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카센터에다가 자동차를 맡기는 거죠. 맡기는 계약이 뭐야? 임치 계약이고, 그러면 왜 맡겼냐면 요거 수리해달라고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일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이게 무슨 계약이냐면 도급계약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섞여 있는 걸 혼합계약이라고 하는데 보충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혼합계약으로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무슨 계약이다? 교환계약이죠. 구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민법 같은 경우에는 보충금이 지급되면 교환계약이 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우리 민법도 모르는데 스위스 민법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된다, 그냥 교환계약이다. 그냥 교환계약이다 얘기해요. 근데 얘가 보충금을 안 줘. 보충금을 안 주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물을 넘기고 그 사람의 토지랑 보충금 1억을 받기로 했는데 얘가 보충금을 안 주겠대. 계약 계속 하실 거예요? 해제하셔야 돼? 해제해야죠. 그렇죠? 그럼 이건 당연히 이건 부수적 의무가 아닙니다. 요 보충금까지 주된 의무이기 때문에 보충금을 안 주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된다. 이게 끝이에요. 안 어렵죠? 네. 자,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일정에게 금전을 보충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보충금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597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는 그 금전은 돈이니까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받았다면 보충금에 이자 가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교환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고, 근데 보충금을 안 주면 이건 주된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해제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니까 위험부담, 동시행의 항변권, 담보책임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이 X 건물과 Y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는데 태풍으로 멸실됐대. 그럼 태풍으로 멸실되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채무불이행이다, 위험부담이다. 위험부담이지, 위험부담. 그러면 갑은 을에게 Y 토지 주세요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여기까지가 이제 교환계약. 그럼 이제 우리 민법의 마지막 부분이죠. 임대차예요. 조금만 보고 쉴게요.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얘도 역시 뭐만 하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약정, 낙성계약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뭘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차임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의 필수 요소는 뭐다? 차임. 보증금은 필수 요소 아니고 차임이 필수 요소예요. 차임 지급을 요소로 하는데 이때 차임,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에서 하는 말로 하면 월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돈으로 줘야 돼요? 돈이 아니어도 될까? 돈이 아니어도 돼요.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시대는 다 돈으로 주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 영화 보면 쌀 퍼다가 월세 내기도 하잖아요. 제가 옛날 사람인 게 아니라 드라마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쌀 퍼다가 주고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꼭 금전에 한정하는 건 아니고. 그럼 이제 문제는 보증금을 줬네 또는 월세를 줬네 안 줬네 싸움이 났어요. 그럼 누가 입증할 거냐? 자, 입증 책임 잘 기억하시고요. 보증금 및 차임 지급에 대한 입증은 누가 부담하냐면 임차인이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겼으면 임대인이 내가 돈 안 받았어라고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내가 돈을 줬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차임 줄 때는 당연히 뭘 받아야 되는 거야. 영수증 받고 이제 물론 뭐 계좌이체하면 다 남겠지만 현금으로 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되고 그게 없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목적물은 물건을 빌려 쓰는 거고요.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빌려 쓰면 그냥 이름 없는 무명 계약일 뿐이다. 자, 3번 조심하시고 임대차는 당연히 채권 계약이죠. 그럼 채권 계약이라는 건 임대인에게 반드시 소유권,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채권 계약 없어도 되죠. 처분행위가 하는 게 아니니까 소유권이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존속 기간이에요. 매우 중요하고요. 영구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있었죠? 영구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딱 3개. 지상권, 지역권, 임차. 전세권은 기간 제한이 있었잖아요. 어떤 거예요?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얼마를 넘길 수 없다. 10년, 10년. 걔는 최장기 제한이고 영구로 할 수 있는 건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근데 이게 왜 매우 중요하냐면 원래 임차권은 그 20년을 넘길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옛날에 민법 651조에서 일부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20년을 상한선으로 박았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날아갔어요. 651조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간에 관한 규정이 계속 없었던 거지. 입법을 안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간 규정을 없앴으니까 영구로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 판례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나온 거야.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건 영구로 약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판례 나오자마자 바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6월 달에 나온 판례였는데 10월 달에 바로 출제한 거야.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요 우리 판례가 영구 임대차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영구 임대라는 취지는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돼요. 그럼 임대인은 영구 약정했으면 도중에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의무예요. 그런데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질을 갖는데 그러면 권리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라도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요.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돼요. 그럼 기간 정함이 없으면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도달되고 몇 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죠. 임차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냐면 1개월, 임대인이냐면 6개월, 임차인이냐면 1개월. 3개월이라는 얘기가 지금 여러 군데서 들렸어요. 지금 중개사법 시간에 주임법 공부하셨어요? 안 하고는 우리 민법 시간에도 한번 했었구나. 우리 주임법 상임법의 법정갱신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 이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 봤냐면 그 묵시의 갱신할 때 전세권 할 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법정갱신을 딱 2군데서 정하는데 전세권하고 임대차 바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특별법에 주임법, 상임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존속기간을 영구로 할 수 있다. 그럼 영구로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는 권리예요, 의무예요? 의무니까 임대인은 지켜줘야 돼. 도중에 나가라고 하면 안 돼요. 임대인에게는 의무예요. 그런데 임차인에겐 의무가 아니라 뭘로 인정하겠다? 권리. 그럼 권리라는 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돼요. 그러면 기간 정함이 없으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임대인은 못하고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할 수 있다. 임대인은 의무니까 지켜야 되고 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통고했으니까 도달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요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간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해요? 임대인도 할 수 있는 거야. 임대인도 하는 거야. 양 당사자가 다 하는 거고, 다만 기간이 다르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고 임차인이 통고하면 얼마라고요? 1개월. 동사는 뭐 누가 하든 5일인데 동사는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자, 그러면 갱신이 나오는데 약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묵시의 갱신이에요. 다 앞에서 다 보신 거죠? 전세권 할 때 전세권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건물주가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소멸되어 갱신돼요. 그게 법정 갱신이었어요. 그럼 이 법정 갱신이 되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기간은 아니다.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돼요. 그럼 정함이 없으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전세권은 물권이라서 설정자가 통고하든 전세권자가 통고하든 각각 몇 개월의 경과하면 소멸한다? 둘 다 6개월. 그때 이제 우리 임대차를 같이 받지. 똑같은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도달되고 몇 개월?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 그때 비교했던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요. 임대인이 야 끝났어 라고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뭘로 인정한다?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거야. 근데 동일한 조건이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다.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으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하면 도달되고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사용을 하는데 임대인이 기간 내 이의제기했어요. 야, 나 이거 갱신해 줄 마음이 없어 라고 하면 묵시의 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작년에 의미 있는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뭐였냐면,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사용을 해요. 근데 임대인이 야 차임 증액시켜줘 라고 증액을 청구한 거야. 그러면 이 증액 청구가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이의제기로 볼까 안 볼까? 다시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사용을 해. 사용을 하는데 임대인이 야 너 기간 끝났는데 왜 써? 쓰지 마. 나 이거 연장 안 해줄 거야 라고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묵시의 갱신이 된다? 묵시의 갱신이 안 된다? 안 돼.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야 묵시의 갱신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 뭐였냐면, 임차인이 기간 끝나고 사용하는데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임대인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증액을 청구했다는 것은 이건 이의제기 한 거다. 그러니까 묵시의 갱신 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고, 임차인은 그게 뭔 이의제기? 이건 이의제기가 아니니까 갱신된 거야 라고 다툼이 생긴 거야. 이의제기도 아니다. 우리 판례는 이의제기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였죠. 자, 요거예요, 요거. 작년에 나온 최신 판례고요. 기간 만료 후에 차임 증액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차임 증액을 청구한다는 건 임대차를 끝내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계속 가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차임 증액 청구권은 존속을 전제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임대차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이의제기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액 청구는 뭐가 아니다? 이의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2항 법조문, 이거 법조문 가지고 자주 냅니다. 전항의 경우, 그러니까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공한 제3자의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틀리게 내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존속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갑이요, 을이랑 임대차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병이라는 제3자 병이 요 임대차에 관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 줬대요. 상황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증금만 내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보증금 이외에 별도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제3자가 대신 내줬는데 문제는 기간이 여기서 만료가 돼요. 얘들이 예를 들어 뭐 4년 계약을 했대. 예를 들어서.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소멸되는 게 아니라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3자 병은 얼마의 기간을 각오하고 담보를 대준 거야? 4년을 내가 4년까지는 책임질게 이렇게 담보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묵시의 갱신이 돼버리면 얘가 생각했던 부담 기간을 더 초과하게 되죠. 그럼 누가 피해볼 염려가 생긴다? 제3자. 그래서 묵시의 갱신이 되면 얘가 제공한 담보는 어떻게 된다? 소멸. 그럼 만약에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라면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되는데 이때 담보는 보증금이 들어가요? 보증금은 아니라는 거야. 보증금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담보라는 것은 저당권, 질권 및 기타 보증을 말하는 것이지 보증금 채권이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여기 디귿에 보세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전 임대차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데 여기서 담보라는 것은 질권, 저당권, 기타 보증을 말하는 것이고 뭐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보증금 채권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만약에 제3자가 보증금을 대신 내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법정갱신되면 제3자가 보증금 빼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 이 보증금은 여기서 말하는 담보가 아니고요. 보증금 이외의 것을 말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임대차의 효력인데요. 좀 쉬었다 보죠.